지난해 8월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시행에 들어간 이후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입양특례법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입양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취지로 개정되었다. 하지만 개정된 법이 오히려 영아 유기와 함께 인터넷 불법 입양 급증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입양특례법을 또다시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시민들은 입양특례법 재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입양특례법이 아이가 유기되는 것을 더 조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불쌍한 아이들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생모의 출생신고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불법 인터넷 입양이나 뭐 이렇게 더 유기되는 아이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면은 그것도 빨리 법이 재개정돼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입양특례법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사법교육원 교수 유여해, 입양인 원가족 모임 민들레회 사무국장 최영수, 변호사 신은석, 변호사 이한번. 오늘 이들과 함께 입양특례법 재개정 논란에 대해 열띤 토론을 나눠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여성토론 위드 방현수입니다. 입양 아동들의 인권 보호를 더욱 강화시킨 입양특례법이 개정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개정된 이후에 오히려 버려지는 아이들이 계속 늘고 있다는 보도 접하셨을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목소리 때문에 최근에 개정된 입양특례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데 찬반 의견이 높습니다. 여성토론 위드에서는 여성과 아동의 인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방송을 해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간 특별히 마련해 다시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분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여해 한국사법교육원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형숙 입양인 원가족 모임 민들레회 사무국장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신은숙 변호사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숙 변호사입니다. 네, 이한본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한본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긴 추석에도 가슴 아픈 뉴스가 있었습니다. 미혼모가 생후 10일 된 아이를 종이 상자에 담아서 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입양특례법 때문에 아이들이 버려진다는 게 이게 사실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된 얘기일까요? 어느 때보다 입양특례법 재개정 논란이 뜨거운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모두 발언으로 듣겠습니다. 먼저 류여해 교수님. 네, 가슴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입양뿐입니다. 하지만 입양은 모든 국민의 관심이 아니라 입양을 한 부모, 입양을 보낸 부모, 그리고 입양을 한 그 아이의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무관심하였는지도 모릅니다. 아동의 알 권리를 주장하다 보니 어쩌면은 그 독소적인 조항으로 인하여 그 입양법으로 인하여 지금 아이의 생명권이 박탈당하고 아동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저는 재개정에 적극 찬성합니다. 네, 최형숙 사무국장님. 네, 개정된 입양특례법은 그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부모로서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동 입장에서는 자신이 태어난 곳이 어디인지를 아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의 재개정은 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자, 신은숙 변호사님께 모두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과거 우리는 그 현실과 괴리된 법의 제정이나 기존의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음성화나 부작용을 수차례 경험한 바 있습니다. 입양특례법의 그 취지는 좋으나 현재 입양특례법으로 인해서 영아들이 유기되고 버려지는 현실이 속출하고 있고 그것이 입양특례법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관련 기관의 추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법은 현실에 맞게 조속히 개정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저도 역시 개정에 적극 찬성합니다. 네, 이한번 변호사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예, 입양특례법 때문에 아이들이 버려진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베이비박스가 언론에 자주 노출이 되면서 베이비박스로 가는 아이들이 늘어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입양특례법은 입양되는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또 친생부모와 입양부모 모두 숙고하여 입양을 결정하도록 그 절차를
합법적으로 정비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입양 기관의 편의를 위해서 입양을 쉽게 하기 위해서 다시 입양특례법을 재개정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네, 알았습니다. 베이비박스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잠시 후에 방청객 중에 베이비박스에서 일하고 계신 사회복지사도 나오셨으니까 자세한 얘기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먼저 그러면 작년 8월에 개정된 입양특례법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이은범 변호사께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먼저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었던 법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일단 촉진이란 말을 빼버린 게 네. 많이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입양가정조사제, 중앙입양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내용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입양의 효과를 그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시한다고 명시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입양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 의미를 조금 설명해 드려야 되겠는데요. 네. 그 친양자 이전에는, 그러니까 특례법 시행 이전에 입양이 이루어지면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친생부모도 부모고 입양 부모도 부모인 이중적인 지위에 있었는데 네. 친양자로 개정이 되면서 친생부모는 완전히 그 법적인 의미의 부모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친양자가 되면. 네. 그렇기 때문에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게 된 것이었고요. 예.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입양 숙려제도를 도입해서 그 출산을 한 후 일주일이 지나서야만 입양을 동의할 수 있는 네. 이런 내용이 생겼고요. 네. 이것도 원래 그 전에 워낙 그 출산 전에 미리 임산부에게 친권 포기각서랑 입양 동의서를 받아놓고 하는 그런 불법적인 관행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이런 내용이 들어갔고요. 예. 또 가장 중요한 입양인들에게 입양 정보를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한 가지만 추가하면 네. 그 공개를 하는 게 또 어떤 친생부모에게는 좀 부담이 될 수 있겠는데 조금 입양인들에게는 좀 안타까운 일일 수도 있지만 친생부모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친생부모의 정보는 영원히 알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개정된 입양특례법 내용을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입양을 보내는 그 미혼모 입장 한번 살펴볼까요? 그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입양 보내려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하면 되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입양 절차가 다소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회피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는가라는 평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류 교수님? 일단 입양 절차가 까다로워졌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누구나 마음이 똑같습니다. 까다로워졌거나 어려워지면 네. 하기 힘들어합니다. 네. 그럼 답은 무엇일까요? 입양을 보내는 것이 힘들어지면 유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예를 하나만 들어드리겠습니다. 반려견 등록제라는 것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르고 있는 강아지를 칩을 넣는다든지 하여 등록을 하는 제도인데요. 반려견 등록제의 원래 목적은 유기견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는데 유기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같이 비슷한 제도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 네. 똑같은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죠. 적합한 비유는 아니지만 어쨌든 네. 결과론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그리고 거고요. 근데 추석 기간에도 절차가 까다로워진 이유는 아무나 입양을 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게 보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은 절차가 까다로워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무나 입양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입양을 보낼 수도 없는 것도 생겼습니다. 네, 판론이 스님 하시죠. 절차가 까다로워지는 건 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절차가 이렇게까지 까다롭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어느 기관의 기관장이 여러 명을 입양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뭐 굶겨 죽인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파양되는 건수가 사실은 통계가 잡히진 않지만 파양되는 건수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동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부모가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할 가족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까다롭거나 아이의 인생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한 가정에 아이를 받아들여서 내 아이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면 절차가 까다롭다고 해서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그 절차가 까다롭다는 부분에 대해서 진입장벽을 지금 높이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입양 자체를 시작하기에 좀 까다롭게 한다는 건데 그 법의 조건을 보면요. 친양자가 될 그 조건을 보면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고 뭐 종교의 자유 인정해야 되고 아동학대나 성폭력도 전과가 없어야 되는 등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우리가 결혼을 해봐도 한 사람 남편을 보고도 인격을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입양하는 친양자들 인격을 저희가 어떻게 일일이 검증할 것이며 이런 요건을 까다롭게 한다고 해서 그 양자의 복리가 좋아지진 않아요.
지금 중요한 것은 입양을 할 때 까다롭게 해서 얼마나 저희가 선별해서 그 사람들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사후 관리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 법 자체는 왠지 입양을 까다롭게 하고 친생모한테 출생등록을 강제적으로 하게 해서 입양이 안 됐을 때 돌아갈 때를 만들겠다. 그 목적에 비해서는 우리가 양자를 위한 복리를 위한 사후 관리는 너무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입양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양자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건. 네, 반론 있으시면 하시죠. 이한미 변호사님. 그 입양 부모의 요건, 아까 그 재산 부분 같은 것은 재산이 있거나 뭐 이런 범죄 경력이 없거나 이런 것은 예전에 개정되기 전에도 있었습니다. 입양 촉진법일 때도 그 요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고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 요건이 참 좀 유명무실했던 거죠. 있기는 하지만 신고제니까 누가 통제를 못하는 감독을. 그런데 이제 사실은 법원 허가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법원 허가제가 지금 절차가 까다롭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법원이 이제 구체적으로 좀 심사를 하는 내용이 까다로워진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입양 특례법 때문에 뭐 유기가 다시 늘어났다고 뭐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입양 특례법 때문에 절차가 좀 까다로워짐으로 인해서 친생부모가 입양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키워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많아졌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입양 특례 약간 절차가 까다로워진 것은 정말로 입양을 할 사람들 또 정말 입양을 서로 숙고한 사람들이 입양을 하게 되는 좋은 점이 있고 그리고 숙고 결과 입양을 보내는 것보다 내가 친생부모가 키워야겠다라는 결과가 생겼다면 입양특례법의 좋은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까다로워진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우리 일반인들의 정서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원 문 앞에도 안 가보고 죽습니다. 한 사람이 법원에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죠. 근데 법원에 가서 자기가 동의를 해야 되고 일반인들의 의식 속에 재판을 거쳐야만 내 아이를 입양시킬 수 있다. 그런 그 문 앞에서 포기하게 되고 좀 더 쉬운 출구를 찾게 된다라는 거죠. 말씀대로 이게 까다로워져서 친생 부모가 기를 수 있다라고 하면 저희도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근데 그 양육 환경이 안 되는 사람들이 좀 더 쉬운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으니까 이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예. 뭐 이를테면 친생자가 아닌 사람은 친생자로 잘못 기록이 됐을 때 친생자가 아니라는 점을 밝히기 위해서는 무조건 법원의 재판을 거쳐야 됩니다. 법원의 결정을 거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부모를 사실은 부모를 바꾸는 일입니다. 부모가 친생부모가 자연적인 부모인데 법적으로 부모를 바꾸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냥 쉽게 하는 게 좋겠다. 입양을 좀 더 촉진하기 위해서 쉽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도 조금 들려서 좀 여기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아까 개정된 법안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촉진이라는 단어를 빼고 입양특례법으로 들어갔다라는 부분에 굉장히 의미를 두셨는데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법명을 바꿈으로써 굉장히 그 법이 잘 포장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이 법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포장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정말 그럴싸하게 뭔가 입양에 특히 아동들에게 뭔가 권리를 주는 것처럼 이 법의 목적은요. 아동의 권익과 복지입니다. 근데 그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지금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버려지는 아동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또 하나 더.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요. 양친이 될 자격에서 아까 부양하기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충분한 재산이라는 이렇게 모호한 규정. 그러면 충분한 재산이 어느 정도이며 얼마를 가지고 아동을 입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입양을 위해서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데 출생신고도 어떻게 한다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거의 다 미혼모가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하고 있다는 얘기죠. 왜 아버지에 대한 부분은 책임감을 실어주는 법이 안 만들어졌냐는 거죠. 제가 말씀하기에는 이 법은 포장만 그럴싸하게 한, 즉 안에는 썩어가고 있는 독수 조항이 지금 잔뜩 들어 있습니다. 국민들은 법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과정에서 지금 너무너무 좋은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법은 정말 개정되어야 합니다. 네, 이한미 변호사님 반론하시죠. 네. 국민들은 입양특례법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는데 지금 자꾸 입양특례법 때문에 아이들이 유기되고 있다 자꾸 주장하시는 겁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긴요. 주장하시는 지금 겁니다. 현재 지금 저의 근거는 저의 생각은 그럼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건 객관적인 팩트입니다. 그런데 베이비박스 일반 국민들한테 사실 국민들 법이 개정되는지 잘 모르시는데 입양특례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뀐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는데 베이비박스가 뭔지는 다 아십니다.
다 아시고 그리고 또 미혼모자 시설이라고 미혼모들이 가서 쉬고 뭐 쉬든지 아니면 또 그 미혼모자 시설에서 보호를 받다가 입양을 결정하는 그런 시설들도 있는데 미혼모자 시설 중에 이름은 말씀 안 해요. 제일 크고 유명한 시설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여러 명한테 물어봤는데 어떤 시설을 아느냐? 그게 무엇입니까? 베이비박스는 아느냐? 다 압니다. 웬만한 사람들 다 압니다. 워낙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입니다. 네. 이 변호사님, 우리나라에 베이비박스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숫자는 지금 현재 다 통틀어도 20개가 되지 않습니다. 독일에는 몇 개 있는지 아세요? 현재 공익적으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150개, 그 외에 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500개입니다. 네. 베이비박스가 아이를 구하는 곳인데 베이비박스 때문에 아이가 버려진다고 하면 베이비박스 혹시 전 베이비박스 때문에 아이가 버려진다고 아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셨는데 베이비박스 혹시 한번 보셨습니까? 수치는 일정할 텐데 입양특례법이 개정되기 전이던 일부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늘어났냐면 이제 그 미혼모, 특히 미혼모가 입양기관에 찾아가서 저 입양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출생신고를 하고 와라. 네. 출생신고를 안 하면 당신은 입양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 당황을 하다가 알려진 베이비박스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서 말해줘야 될 거는 넌 그리고 입양특례법 때문에 출생신고를 안 하면 입양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을 할 겁니다. 그 베이비박스에 그 유기된 아동의 편지 중에는 입양특례법 때문에 입양을 못하니까 여기에 둡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입양기관에서 잘못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 물론 출생신고가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입양특례법 시행 전에는 그럼 출생신고를 안 해도 됐을까요? 해야 되는데 안 해온 겁니다. 아무도 통제를 안 하니까. 네, 말씀하시죠. 네, 제가 그럼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베이비박스 보신 적 있으세요?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직접 그 안에 아기 들어온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안 보셨으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교수님 한겨울에 보셨으니까. 전 봤죠. 네. 가서 다 봤고 직접 들어온 아기도 봤었고요. 그 아기가 옮겨져 온 고아원도 가서 봤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한겨울에 추운 날 아무렇게나 길거리에 버립니다. 버려야 될 사람은 버리는 것입니다. 등록, 과거에도 등록했어야 하죠. 등록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등록을 할 수 없는데 다시 법은 등록을 하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베이비박스가 하나의 희망이고 하나의 줄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가보시지 않으시고 전 베이비박스가 베이비박스를 생겨서 전혀 네.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아까 비난을 없습니다. 하셨습니다.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자, 제가 잠깐 제가 개입을 좀 하겠습니다. 입양특례법 네. 때문에 늘어나고 있다는 말에 대한 반박을 합니다. 자, 그러면 네. 입양특례법 때문에 아이를 버렸다는 부모님 만나보셨습니까? 다 만나보셨습니까? 다 몇 분 만나보셨어요? 저는 8명 만나봤어요. 이하모 변호사님, 110명 다 잠시만요. 만나보셨어요? 안 만나보셨으면 제가 말을 하지 사회자니까 마세요라는 말을 토론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알았습니다. 자, 이하모 아시겠습니까? 변호사님. 자, 제가 개입을 하겠습니다. 진여자니까 제 토론에 좀 개입을 하겠습니다. 지금 본질은 입양특례법 때문에 미혼모분들이 입양을 보내는 것이 정말 어려워졌는지 꺼려졌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면 입양특례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재개정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토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논점을 좀 더 모아가겠습니다. 최영삼 국장님께서는 미혼모 입장을 좀 더 대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 법을 개정할 때 함께 일단 같이 개정한 사람이고요. 네. 물론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법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법을 모르는 것처럼 저도 엄마가 되지 않았으면 아니면 미혼모 당사자가 되지 않았으면 몰랐던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동의 인권이라는 것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베이비박스에 들어오는 아이들을 보셨죠. 그런데 정말 10대에 아이를 낳아서 숙려기간을 거치고 있는 엄마들 아니면 신중하게 입양을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입양을 보내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있는 그 미혼모들 만나보셨는지 참 궁금한데요. 저는 지난달에도 3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네. 둘은 10대, 한 사람은 20대 초반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똑같은 말을 해요. 작년 겨울에도 만나봤지만 이제 특례법이란 것 자체가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미혼모들이 특례법이란 것 자체가 생겼구나. 내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물론 버려지는 아이들의 부모는 내가 임신을 몰랐거나 갑자기 태어나거나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이 10대 아이들은 그렇게 8개월에 알았든 어쨌든 이 입양특례법이고 출생신고는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법이 가장 보호해주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아동이고 저는 엄마라고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입양을 저는 그 중에 2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출생신고까지 했는데 애를 입양 보낼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돌아가서 엄마랑 키우겠다라고. 한 친구는 중간에 집으로 갔고 한 친구는 인천에 있는 본인의 엄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이게 법이 개정되면서 좀 더 좋아지지 않았나라는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아동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엄마가 10대이기 때문에 못 키운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10대인 미혼모가 청소년 미혼모가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가 입양을 보냈습니다. 그 친구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했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10대라고 해서 못 키우는 것이 아니라 만들 수 있는,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줘야 되고요. 아이들이 엄마 품에서 크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먼저 말씀하신 뭐 종이상자에 10대가 버렸다. 그건 사실 미혼모의 문제라기보다는 청소년 성교육의 문제이고요. 사회의 문제이라고 저는 먼저 생각합니다. 왜 이거를 입양특례법과 먼저 연관을 시킨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기사를 봤지만 특례법의 문제라고 나오지 않고 어쩌다가 임신한 사실 알았지만 숨기고 있다. 부모님이 집에 있는데도 그냥 화장실 가서 아이를 낳았다고 해요. 이거는 의식의 문제이지 미혼모의 입양특례법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입양특례법 재개정 논란에 대해서 지금 생방송 여성토론 위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미혼모 입장, 그리고 입양을 보내시는 분의 입장, 그리고 입양을 하시려는 분들의 입장을 다 저희가 받아서 함께 방송에 녹여내고 싶은데요. 지금 방청객 중에 해외에 입양을 가신 분, 해외 입양인 분이 자리를 하셨습니다. 이분께 한번 어떤 입장인지 여쭤볼까요? 어떤 분이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소개를 먼저 좀 해주시죠. 예. 네. 저는 미국에서 온 앤드루 머피, 한국 이름은 장태수라고 합니다. 장태수 씨는 예. 입양특례법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가요? 예. 네. 제가 아직 한국말에서 네. 들어서 방송에서 생방송이라서? 생방송에서 실수를 할까봐 네. 하고 싶은 말은 적어왔습니다. 적어오셨어요. 읽으셔도 돼요. 네, 보면서 할 테니 네. 이해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입양특례법을 다시 개정한다는 것에 반대합니다. 반대하세요. 예. 저는 어렸을 때 미국으로 입양되었습니다. 네. 미국 생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좋은 교육을 받았고 석사 학위도 받았습니다. 네.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대통령 후보자의 지원 캠프에서 일을 하며 네. 좋은 경력을 쌓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제 가슴 한편에는 나는 어디에서 왔나, 엄마는 나를 왜 버리셨나, 난 한국 사람인가 미국 사람인가 같은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늘 함께 했습니다. 네. 이런 풀지 못한 의문들 때문에 가벼운 우울증을 겪기도 했습니다. 예, 예. 자기 정체성을 알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네. 입양인들도 예외는 아니죠. 자신의 출생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면 입양인들은 자아실현을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성장한 후에라도 출생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네. 입양 기록을 남기는 것이 입양인의 입장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기록을 아예 남기지 않거나 남기더라도 가족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입양인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은 너무 잔혹한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럼 장태수 씨는 예. 지금 미국에 입양되셨고 예. 한국에 어머니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예, 사실 네. 저도 작년에 한국에 와서 예. 친어머니를 찾았는데요. 찾으셨어요? 예, 네. 예, 당시에 입양 기관에 기록이 남아 있었는데 네. 기관에서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네. 결국 방송을 통해 어머니를 찾았죠. 네. 어쨌든 기록이 남아 있었으니까 가능했던 일입니다. 네. 친어머니를 만나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저는 어머니를 찾은 것을 후회하지 않아요. 네. 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않고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네네. 입양과 관련된 문제는 법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인식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어떠한 법도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입양특례법이 의의가 있다고 보고 네. 다시 법을 개정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태수 씨는 어쨌든 출생 기록에 남아 있어서 어쨌든 어머니를 찾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됐고 예. 어머니께서 이 방송 보시면 한국말 이렇게 잘하는 거 자랑스러워하시겠어요. 예. 예,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네, 옆에 계신 분. 안녕하세요. 네, 먼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성남에 사는 조영선입니다. 네,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아이 그 위에 이제 딸 둘을 낳았고요. 네. 밑에 5명 남자 아이를 입양한 입양 부모입니다. 5명을요? 네. 네, 대단하시네요. 제가 네. 그 첫 아이를 14년 전에 입양했거든요. 네. 그 이후로 14년 동안 제가
입양의 일선에서 입양 부모로서 저는 이 법은 당연히 재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아까도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법이란 건 그 나라의 사회 인식과 또 그 나라의 그 여러 가지 상황들, 정서들을 고려한 법이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제가 입양 부모로서 그동안 경험한 입양 현실은 전혀 이 법이 맞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이 안 맞나요?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시죠. 예, 네. 첫째는 우리나라는 그 미혼모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네네. 먼저 제 딸이 만약에 미혼모라도 제가 떳떳하게 제 딸이 미혼모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 네. 또 아기를 미혼모가 임신했다 하더라도 자기 친부모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네. 그런 열악한 인식 속에서 그 우리나라 미혼모들의 20세 이하의 미혼모가 90%라고 알고 있거든요. 미혼모 중에서요. 네. 예. 그리고 그 중에 대부분은 중고등학생 미혼모가 네. 많은 그런 상황에서 네. 출생신고를 반드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해야만 입양을 보낼 수 있다고 하면 누구나 입양을 꺼려하는 게 현실이고요. 네. 특히 입양 기관에서 뭐 잘 알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입양 기관에 그 중고등학생들이 전화를 해요. 네네. 이제 네. 제가 입양을 보내고 싶은데요. 이렇게 전화를 했을 때 그 법을 설명하려고 네. 입양을 보내려면 먼저 호적에 올려야 된다. 네. 그 얘기를 하자마자 끊는데요.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조차 주지 않는데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성문화가 이렇게 만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 철없는 그 미혼모가 된 그 실수로 인해서 그런 아기를 버리도록 몰고 가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예, 너무 예. 현실적인 얘기. 5명을 입양을 하신 어머니이고 또 미혼모들의 입장까지 아우러서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방청객분들 얘기 나눠보니까 출생신고 문제가 가장 예민한 쟁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대다수의 미혼모분들께서 가족 관계 등록부죠. 과거의 호적에 아기 이름을 올리고 출생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두려워하고 이 부분 때문에 참 큰 용기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게 두려워할 부분이 아니다라는 걸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이 변호사님? 예. 네. 지금 뭐 말씀 중에도 보통 아직도 호적이란 말을 혼재해서 쓰는데 그 네. 호주제가 폐지되고 호적이 폐지돼서 된 것만으로 정말 다행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호적이라는 건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한번 호적에 올라가면 영원히 안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네. 호적이라는 건 이제 존재하지 왜 않습니다. 농담하잖아요. 호적에서 이름 파버린다 예. 이런 거 제일 호적을 무서워하거든요. 예. 우리가요. 호적이라는 건 이제 존재하지 않고 뭐 가족관계 등록부라는 게 네. 존재합니다. 네. 가족관계 등록부라는 네. 게. 그런데 그 입양 물론 출생신고를 하면 일단 아이를 낳으면 출생신고를 하게 돼 있고 네. 그리고 출생신고를 하면 가족관계 등록부상 자식으로 이제 등재가 되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입양을 그런데 그 가족관계 등록부는 본인이나 관계인이 아니면 원래 요구할 수도 없고 제출할 수도 없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특히 입양을 보내기로 결정을 해서 네. 어떤 입양 특례법에 의해서 입양이 되면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아이가 사라져 버립니다. 네네. 그 친생부모의 그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네. 다만 물론 그 가족관계 등록부 말고 친양자 관계 등록부라는 네. 것은 남기는 합니다. 네. 그거는 근데 친양자 관계 등록부는 정말 본인 아니면 아무도 발급 못 받게 돼 있습니다. 본인이라는 본인만. 것은 그러니까 친생부모랑 네. 이제 입양된 아이가 예. 받을 수는 있는데 입양된 아이도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그 친양자 이제 부모는 친양자밖에 없으니까 외부인이 찾아볼 수 없다는 그렇죠. 거죠. 절대 예. 물론 불법으로 누가 뭐 유출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불법으로 유출하지 않는 이상 본인만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데 왜 그런데 그 양자도 들어가는 걸 꺼려할까요? 예, 양자도 예. 그걸 모르니까요. 지금 그냥 출생신고를 해야 된다. 출생신고를 하면 그냥 호적에 올라가고 영원히 그 내 밑에로는 남는다. 자식으로 남아 있겠구나.
호적을 파지 않는 이상 그렇게 없어질 수는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네. 물론 다시 말씀드리면 가족관계 등록부엔 올라가지만 네. 입양이 되면 삭제됩니다. 네. 그건 그렇지 않은 것이 그거 맞습니다. 입양이 되면 삭제되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 남는 거 또 그제도 모르는 것도 변호사이지만 맞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우리나라 현재 입양률이 몇 %인가요? 20% 안 됩니다. 나머지 80% 입양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입양 안 됐을 때 가족관계 등록부에 영원히 남습니다. 그다음에 좀 뭐 들어설 예인지 모르지만 아이가 사망했을 때 역시 또 영원히 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나라 정보 안전한가요? 얼마 전에도 1금융권 해커한테 뚫렸고요. 뭐 게임 포털 업체가 뚫려서 저도 뭐 그 게임에 가입이 돼 있지만 수십만의 정보가 유출이 돼서요. 스팸 문자 매일 옵니다. 이 정보 저희가 어디까지 믿을 수 있고요. 설사 안전하게 철통 보안이 된다고 한들 우리나라가 정보가 유출되지 않는 것에 대해 신뢰성을 얼마큼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혼인 가족관계 증명서 하면 올라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지 남는다 안 남는다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거는 미혼모들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위기의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억지로 눈을 감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실제 두려움을 좀 이해를 해달라는 거죠. 네, 변호사님 반론하셨을까요? 예, 두려움을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그게 두렵지 않도록 시스템 정비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건 이렇게 곧 정비를 해서 이렇게 목소리가 커질 법을 인터넷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이 돼 있냐면 한 기자가 그렇게 올렸습니다. 도대체 미혼모들 한번 만나본 사람이 이거 입법 만들었냐. 너희들이 내가 하나씩 길러봐라. 이렇게 원색적인 표현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민법에 친양자 하지만 친양제제도 압니다. 일반 양자, 친양자 있는데 입양친양법 또 만들었잖아요. 이거 하나 통일시키든지 그것도 아니고 만들어 놓고 이렇게 아웃성치 법을 왜 심사숙고하지 못했냐는 거예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이 변호사님. 예, 민법에서 친양자 제도가 들어왔을 때 왜 이런 반대가 없었을까요? 아무도 반대 안 했습니다. 민법상 친양자가 들어왔을 때도 뭐 입양을 보내면 똑같거든요. 민법상 친양자랑 지금 입양특례법상 친양자랑 일단 효과 자체는 똑같습니다. 민법상 친양자 제도 자체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가정에서 이동하는 거, 그다음에 재혼 가정이 늘어나니까 재혼부 명의 앞으로 옮기고자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반발이 없었죠. 그때는. 그럼 입양특례 민법상 친양자가 생긴 다음에 그다음에 그 친양자 제도에 맞춰서 입양특례법을 바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다시 돌아가자는 주장 좋습니다. 뭐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데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다시 원래 완전 입양이 아니고 예전에 입양 촉진법상 입양은 그냥 친생부모도 남아있고 뭐 합법적으로 하면 친생부모도 남아있고 양자 부모도 남아있는 그런 불완전 양자제인데 그걸로 돌아가자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돌아가자 차라리. 아니면 말지라는 그 태도도 그게 더 좋은 거 마음에 안 아닙니까? 드는 정말 것이 입양을 한번 바라시는 생각을 한번 분들의 해보세요. 입양 부모들한테도 돌아가자는 게 아니에요. 이 법의 취지 저희도 인정한다니까요. 다만 독소 조항을 수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법자들이 왜 이 불편한 현실에 대해서 눈 감고 있는지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최영섭 사무국장께 질문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미혼모 입장에서는 정말 가족관계 등록부에 일단 출생신고를 해야 된다는 이 부분이 얼마나 마음속에 부담으로 작용하는지 좀 솔직하게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아니면 현실이 어떤지 다른지요? 처음 이 입양특례법을 개정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당사자 입장에서 들어간 거였습니다. 당사자라는 것은? 네, 제가 미혼모였으니까. 근데 저는 아까 입양하신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90%가 10대 미혼모다 아닙니다. 잘못된 통계이고요. 미혼모의 통계는 잡히지도 않고 있고 입양을 보낸 미혼모들 중에서는 뭐 90%까지는 아니지만 청소년이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족관계 등록법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재개정 발의가 국회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특히 어린 엄마들 입장에서 보면 출생신고라는 것이 굉장한 부담이 될 거라고 저도 그 당시에 많은 미혼모들과 저희는 뭐 단체가 있었기 때문에 당사자 단체가 있었기 때문에 의논도 해봤습니다. 근데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자가 당신네들이 미혼모들을 만나봤느냐고 했지만 그 기자는 얼마나 많은 미혼모를 만나봤을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4년 동안 활동하면서 전국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전화번호가 저한테 있고 그 친구들이 저한테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근데 물론 출생신고 굉장히 부담이 되죠. 근데 사람들이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출생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건 10대에게 굉장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신고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입양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 입양을 보낸 엄마가 이 아이 때문에 늘 불안한 이유가 아이가 찾아와서 나의
생활이 앞으로 미래 생활이 잘못될까 봐라고 생각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편견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아이가 돌아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내가 부모가 됐고 엄마가 됐다고 인정을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많은 미혼모들은 그냥 못 키울 거라고 생각하고 보내고 나면 그 자식을 잊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전 그것도 편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미혼모들이 해외로 보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이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국내는 만날 수 없거든요. 국내는 비밀 입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과거에. 2005년도, 6년도, 7년도, 8년도까지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입양기관에서 늘 하는 말은 해외로 입양 보내면 성인이 되면 무조건 만날 수 있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해외 입양이 많았던 겁니다. 저는 아이를 보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사회적인 요건이 그랬으니까. 그렇지만 해외 입양을 선호한 이유는 그 이유 하나뿐이었습니다. 미혼모들이 출생신고를 꺼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이 이후에 아이를 입양 보내고 나서의 그 심리적인 부분은 분명히 다시 아이를 만나고 싶어하는 부분이 더 많을 거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통계로는 미혼모들의 평균 연령이 저희 당사자들이 내고 있는 평균 연령은 26세입니다. 10대가 아니고요. 보여지는 게 10대 미혼모밖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에 출생신고를 해야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입양 후에 파행될 경우를 지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만약 파양이 된다면 그건 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입양을 보냈는데 새로운 가정이 생겼어요, 엄마에게. 근데 파양이 되어서 다시 돌아온다. 그거는 생각지도 못하는 큰 두려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설명이 지금 약간 흩어 지나간 것 같아서 하나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친족관계 등록부에 등록이 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미혼모가 등록을 하잖아요. 등록을 하면 입양이 된 경우에는 사라진다고 해도 친양자, 그러니까 그 자기 자녀가 기록에는 남습니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아동의 알 권리 충분히 충족시켜줘야 합니다. 근데 왜 꼭 친족관계 등록부여야 하냐는 것이죠. 기록을 법원에 남길 수도 있고요. 지금 우리 법에서는 지금 중앙입양원이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기록을 남겨도 됩니다. 꼭 친족관계 등록부가 아니어도 된다는 것이죠. 가족관계 등록부. 네, 그 가족관계 등록부에 꼭 남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요, 지금 왜 아이를 입양을 시킬까요? 입양을 시키는 건 키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사람에게 아이의 알 권리 때문에 엄마의 잊혀질 권리를 또 하나 더 왜 엄마만 이걸 당해야 하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차라리 이 법에, 입양특례법에 아빠를 찾는 것을 더 넣었다면 저는 차라리 그렇다면 좀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부분도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 이 토론 주제를 준비하면서 제가 궁금했던 것이 왜 미혼모만 있나요? 같이 만들어서 미혼부는 어디 간 건가요? 그러니까 미혼부에 대한 예를 들어서 양육비라 청구라든지 아니면 같이 이름을 올리게 한다든지 그런 조항이 들어갔다면 저는 이 법을 보면서 굉장히 신경을 썼구나. 네, 이한모 변호사님 죄송합니다만 이 패널 중에 남자분이 한 분이어서 미혼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혼부를 찾기 위해서도 저는 출생신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이유신가요? 설명해 미혼부를 출생신고를 물론 같이 가서 출생신고를 해야 되지만 데려가서 출생신고를 해야 미혼부가 책임을 지려고 하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미혼부에 대해서 그 양육비 대지급 법안이라든지 양육비 미혼부가 이행하는 법안들이 몇 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논의 중이고 그거는 저는 되게 오래전부터 그거는 주장을 해오던 사람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개정 작업도 같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미혼부에 대한 그걸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 입양특례법은 사실은 입양을 보내고자 마음을 먹을 때는 미혼부가 사실은 안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 안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입양특례법에 안는 문제점은 저도 있습니다. 입양특례법에 그런 게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미혼부 아까 말씀하신 입양특례법에 법안이 들어가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입양특례법에도 들어가면 좋겠죠. 미혼부를 찾는 그 법안이요. 17대도 발의가 되었고 18대도 발의가 되었습니다. 아실 겁니다. 19대, 18대는 특히 25건이 발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건도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자에 대한 책임감을 주는 법안은 통과가 되지 않았고요. 19대 때도 역시 움직임만 있지 통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과가 된 것은 결국 엄마에 대한 책임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이것을 등록할 때 미혼부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결국 엄마가 등록하고 엄마가 몰래 등록한 데 입양을 시키는데요. 등록은 했습니다. 아빠 나타나지 않았고요. 아이는 입양이 안 돼요. 어떻게 하죠? 엄마가 책임져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입양을 보냈어요. 폐양돼서 돌아왔어요. 엄마는 이미 결혼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최영수 국장님?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 저는 그래서 가족관계 등록법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입양특례법 출생신고 문제가 나올 때 아동이 우선이냐 여성의 그렇죠. 권리가 우선이냐 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혼동을 느끼고 있긴 한데 파양이 안 되어야죠. 파양도 지금까지 잡히진 않았지만 굉장히 많이 되고 국내에서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그 입양 부모에 대한 요건을 강화를 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가족관계 등록법 안에서 파양이 돼서 아이가 돌아왔을 때 그 정보조차도 지킬 수 있게끔 이 엄마의 권리 지킬 수 있게끔 그렇게 개정이 되는 부분으로 우리 현실이 그게 안 되는 건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현실이 미혼모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몇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법은 이제 시행된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년 뒤에요. 만약에 이 아이들이 찾아왔을 때 그 엄마는 등록을 할 때는 등록을 하고 20년 동안 잊고 살았는데 이 법에 의해서 아이가 20년 뒤에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가 왔을 때 물론 반갑고 좋은 경우 있을 거라고 생각이 갑니다. 하지만 정말 잊고 살았는데 잊고 싶었는데 가슴으로 울면서 20년을 살았는데 그 아이가 나타났는데 내 가정이 깨지는 것을 나에게도 아이가 있을 건데 그때 그 20년 뒤는 누가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과연? 파양은 정말 최악의 경우이긴 한데요. 아니요, 파양 말고 그냥 정말 찾아러 최악의 왔을 때. 경우인데요. 네. 최악의 경우인데 지금 가정법원 허가제로 됐을 때 파양이 더 많겠습니까? 아니면 예전처럼 신고제일 때 파양이 더 많겠습니까? 통계가 법원이 나오나요? 최소한 아직 통계는 안 나오죠. 네. 왜냐하면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법원이 최소한의 통제를 하고 어쨌든 감독을 하면 파양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정말 최악의 경우이지만 파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법에 있는 거니까 파양이 뭐 아주 흔하지는 않겠지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아까 15살이라고 말씀한 한 3, 4살 정도인데 파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친양 이제 아까 말한 그 양부모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그냥 사라져야 됩니까? 그냥 고아로 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다시 친생 부모한테 일단 올라가든지 아니면 친생 부모와 협의를 통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파양 재판을 할 때 친생 부모한테 연락을 한 다음에 다시 입양을 보내는 것에 동의를 받으면 파양 재판과 동시에 파양이 되면서 다시 다른 입양 부모에게 입양을 보내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아직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되게 이론적인 얘기인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되고요. 좀 어린 경우엔 좀 15 이상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15 이상은 굳이 다시 뭐 하는 게 조금 입양 자체가 안 될 테니까요. 15 이상에는 입양을 잘 안 받습니다. 그래서 좀 어린 친구가 파양이 될 때는 그 파양 재판과 동시에 재판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그냥 당사자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가정법원이 다시 입양을 할 부모나 이런 걸 찾아서 파양과 동시에 입양이 이루어질수록 알았습니다. 재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근데 이 법에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면 입양은 상대적으로 까다로워졌는 데 비해서 파양은 너무 쉽습니다. 미국의 외 같은 경우는 거의 파양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파양이 재판부가 법원이 관여하면은 더 신중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실무에서 파양 신청 들어와서 불어대는 적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설사 불어댄다고 하더라도 파양 신청까지 한 그 부자관계가 온전히 유지가 되겠냐고요. 너무 요건이 쉽게 되고 있는 분위기 때 파양하고 그다음에 그럼 파양됐을 때 친생부모한테 친생부모가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친생모죠. 친생모한테 돌아갔다가 재입양 가능한 얘기입니까? 처음 입양도 안 되는데 그것도 60% 이상이 입양이 안 되고 있는데 갔다가 온 아이가 다시 입양이 되겠냐고요. 그러면 여기서 파양이 됐거나 입양이 안 됐거나 해서 친생모한테 호적을 남기자가 아닌 가족관계 등록을 남기자는 목적이 뭡니까? 구시대 유물 아닙니까? 결과 책임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져라. 결과에 대해서 책임주의 아닙니까? 친생모한테만. 아니 근데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요. 근데 다들 변호사님들이시고 교수님들이셔서 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건 미혼모들 문제입니다. 근데 10년 후에 아이가 파양이 됐든 아니면 입양이 가지 않아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3, 4살에 뭐 아이가 입양 가지 않았다는 걸 알면 세월이 좀 지났죠. 3년이 지났으면 엄마도 아이에 대한 그 임신 당시의 불안감은 좀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령대도 높아졌겠죠. 그럼 또 다른 가치관이 생기겠죠. 기준이 생기고. 그리고 15년이나 지나서 아이가 파양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자기 호적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모두 다 같이 이 아이를 낳은 부모가
친생모가 이 미혼모가 그 아이를 못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미혼모분 얘기를 한 번 더 듣고 가겠습니다. 방청객에 나와 계시다 들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지금 저희가 논란이 뜨겁기 때문에 방청객 얘기를 좀 직접 좀 듣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8살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미혼모입니다. 아, 얘기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예, 어떤 입장이신 거죠? 네, 저는 그 입양 특례법 재개정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반대하세요. 예. 네, 지금 지금 여기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그 출생 신고를 네. 하게 되면은 입양을 보낼 미혼모들이 기록에 남는다. 네, 기록에 예. 남아서 그거를 부담스러워한다는 건데 네. 아까 그 앤드류 씨 얘기 장태수 씨. 같이 예. 예, 그 내가 언제 어디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이 아니고 누구한테 태어났는지를 안다는 거는 그 가장 중요한 정체성에 가장 중요한 그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네. 그다음에 굉장히 예. 떨리네요, 갑자기. 저도 방송 많이 했지만 떨려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그 네. 정체성을 찾는 데 있어서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되는 것은 중요하다. 네네.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출생 신고를 하는 거는 지금 이 입양 특례법하고 상관없이 그 네. 전에 원래 있었던 법인데 그렇죠. 그거를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제 생각에는 이 아이의 출생 신고는 당연한 거고 네. 그다음에 엄마의 비밀 보장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도 그 인감 증명 같은 거를 띄지 않습니까? 그거는 법으로 해가지고 본인만 띨 수 있게 완전 비밀 보장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거를 띄려고 하면은 그 다른 사람 동의를 당사자의 위임장이나 동의를 네. 꼭 받아야 되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보호를 해주지 출생 신고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재개정에 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반대하시는 입장이시고요. 알았습니다. 미혼모 입장이시니까 솔직한 입장을 대변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옆에 분은 어떤 입장이세요? 안녕하세요. 소개 먼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한 교회에서 베이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정영란입니다. 네, 이것은 저기 나오셨습니다. 베이박스 담당자 나오셨습니다. 네, 네. 그 상황을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예, 벌써 베이박스 얘기만 하려고 했는데도 이렇게 감정이 복받치셔서 그 보도에서 보니까 베이박스에 정말 많은 아이들이 좀 버려지고 있던데 그 매일매일 그 아이들을 보시면서 심정이 참 많이 힘드시겠어요. 네. 지금도 한 사람 마이크 이렇게 앞에 가까이 대우실까요? 예. 어제도 한 명이 와서 지금 한 명이 저희 공동체에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베이박스가 물론 좋은 뜻에서 정말 길거리에 버려지는 아이들이 죽어가지 않도록 정말 고육지책으로 만드는 거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더 아이들이 유기가 조장된다는 비판도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베이박스가 유기를 조장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입양특례법을 개정한 측에서 좀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답답하기도 하고 네. 이제 베이박스에 들어온 아이들이 사실은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한테 오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아이를 포기하겠다 한다면 베이박스까지 올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길거리나 아무데나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지 네. 굳이 힘들게 저희는 참 동네가 가파른 동네입니다. 네네. 힘들고 찾기도 쉽지 않은 동네인데 그렇게 힘들게 아이를 데리고 올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베이박스는 영아 유기를 조장한다는 것이 아니라 네. 분명히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고 네. 또 우리가 베이박스 아이가 들어왔을 때에는 금방 아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베이박스 문을 열면 저희한테 딩동 소리가 울리거든요. 예. 그러면 저희가 그 아이를 10초 만에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가끔 가다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를 만나 상담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부모 상담을 하다 보면 참 답답하고 또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네. 근데 저희가 입양특례법 개정된 부분에서 네. 그거를 잘못했다고 말씀을 안 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 아이들을 아이 부모랑 같이 상담을 할 때에 네. 그 부모에게 아이를 엄마가 키워야 하지 않느냐. 네. 당연히 엄마가 아이를 키워야죠. 그래서 그 키워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상담을 하게 되는데 네. 그랬을 때 저희 그분들이 제일 어렵게 느끼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미혼모들에 있어서는 사실은 경제적인 이익이 제일 많고요. 네. 그리고 또 입양을 보내고 싶긴 네. 하나 출생에 대한 문제도 많고.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나요? 그러면 네. 출생 신고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미혼모들에게 네. 저희가 이제 출생 신고를 해야만 당연히 또 그 아이가 엄마를 나중에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 출생 신고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예. 그렇지만은 그 미성년자 입장에서 특히 미성년자가 많이 찾아오게 되는데 네. 미성년자 입장에서 그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 두렵기도 하고요. 네. 또 특별히 저희가 어떤 부분을 발견하게 되냐면 네. 미성년자들 중에서 집단 폭행이나 강간을 통해서 또 임신을 하게 된 원치 아이들도 않은 있고 임신을? 그런 예. 경우에 그런 사람들한테 출생 신고를 하라고 한다면 너무나 가혹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굳이 출생 신고를 해야 된다 하면 그 사람들은 그 아이를 끝까지 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베이박스 오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요. 네. 저희가 이 베이박스를 운영할 때 상당 부분 많은 이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된 경우는 네. 베이박스 왔다 그래서 아이를 놓고 가는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베이박스를 통하여서 가정을 다시 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베이박스 아이를 놓고 왔다가 그 당장은 상당히 위기감이 있어서 베이박스를 찾아왔다가 다시 돌아갔다가 마음을 정리하고 다시 아이를 데리러 와서 아이를 네. 데려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런 경우 어떤 경우는 결혼해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베이박스를 통해서. 예. 그래서 이런 경우를 생각했을 때 베이박스가 영아유기를 조장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 아이의 좀 보호처이자 네. 또 이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보호장치라는 걸 꼭 알았으면 알았습니다.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입양특례법에 대해서는 개정하는 저는 것에 네, 대해서 재개정하는 건 적극 찬성을 합니다. 예, 그래야만 예. 하고요. 왜냐하면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하는 예외 조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 네, 저희가, 입양특례법 네. 제거는 절실합니다. 알았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그 베이박스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 얘기로는 베이박스가 필요가 없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얘기를 제 기사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미혼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참 시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 잠깐 하셨지만 보육시설에 아기가 맡겨지면 한 달에 아동당 월 105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입양 가정에서는 아이가 13살 될 때까지 월 15만 원이 양육수당과 의료보험 혜택으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미혼모가 자기 아기를 키울 때는 월 7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독일을 하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미혼모가 굉장히 당당한 나라입니다. 미혼모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미혼모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네. 미혼모가 아이를 낳게 되면요. 그 아이를 낳았던 미혼모는 일단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받게 되고요. 그 아이는 60만 원 이상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럼 합이 165 정도를 받게 됩니다. 예. 뿐만이 아니죠. 기저귀, 우유 다 국가에서 지원이 됩니다. 오히려 직장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500개 정도의 베이비박스가 운영이 되고 있고 아이를 버리고 있습니다. 네. 왜 버리게 되냐면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부모가 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미혼모들이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버리고 있습니다. 네네. 버리는데요. 독일에서는 입양에 대해서 우리와는 굉장히 생각이 다르고요. 그리고 미혼모에 대한 시각도 다릅니다. 네네. 근데 아까 말씀처럼 우리나라는 미혼모에게 7만 원, 그것도 굉장히 직업이 어렵다고 합니다. 네네. 그런 와중에서 여자에게 아이를 키워라. 너가 키워야 한다. 그리고 아까 이제 베이비박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키울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안고 왔는데 그 아이를 너가 가서 키워라. 7만 원 줄게라고 말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요. 네. 또 실제로 저는 제가 그 베이비박스에서 운영되는 고아원을 갔었는데요. 아니, 우리 오늘 다 울음바다입니다, 교수님. 네. 이게 왜 너무 슬프냐면요. 강간을 당한 거예요, 엄마가. 16살 엄마가 강간을 당했는데 이 아이를 보는 순간 그 아빠의 얼굴이 똑같이 떠오르더라고 합니다. 근데 그 엄마에게 그 아이를 등록하라? 그 아이를 키워라?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사실 제가 거기서 그 아이를 보고 있는데 이런 말씀 드리면 참 죄송하지만 그 아이 아빠가 강간범이고 엄마가 16살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도 그 아이가 이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출생을 꼭 굳이 알릴 필요가 있을까? 그 아이에게 너는 아빠가 강간을 했고 엄마는 미혼모다는 걸 굳이 그렇게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가 있을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이 알았습니다. 들었습니다. 법감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최연수 사무국장님. 그 지원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물론 뭐 외국은 아동을 키우기 위한 기본적인
요금을 주는 거죠. 미혼모이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미혼모이기 싱글맘이기 때문에 주는 부분도 굉장히 많지만 미혼모이기 때문에 주는 금액입니다. 근데 아동을 위해서 충분히 키울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어놨지만 여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혼모에게 월 7만 원 돈을 줘요. 그것도 최저 생계비 120%입니다. 그러면 엄마가 120만 원 조금 넘으면 그 돈조차도 못 받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자체가 미혼모가 아이를 키우게끔 도와주는 제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최소한 그러면 입양 가정하고 똑같은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모든 이런 혜택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미혼모들이 가장 아이를 키우기 힘들어하는 이유가 출생 등록도 아닙니다.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출생 등록이 먼저이라면 또 뭔가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면 그것조차도 두려움을 없애줄 수 있는 건 경제적인 여건만 만들어주면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엄마가 자기 아이를 키우고 싶어 하지 않는 10대라고 최근에 만 13세, 그럼 15세, 16세 되죠. 최근에 제가 만나본 아이들 중에 초등학교 6학년도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중에. 이건 성교육의 문제죠. 근데 자, 오늘 말씀을 나눠도 보니까 시간 관계상 저희가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성교육 문제 시작해서 또 법 감정, 또 국가의 정부의 지원, 많은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결국은 우리의 입양 문화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될지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마무리 발언으로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유효하 교수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네. 미혼모를 돕는 것, 입양아를 돕는 것, 아동을 돕는 것은 국가의 미래가 될 아동을 키우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재정을 확보하여서 정부의 역할은 이들을 돕는 것은 법을 개정하고 법을 만들고 이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핏줄에 연연하지 않고 아동을 정말 위하는 그 법이 개정되어서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출생신고 예외 조항을 두고요. 또 입양 관련 법 담당 판사를 늘려야 합니다. 입양아를 키우고 계신 전국의 모든 부모님, 그리고 입양을 바라고 있는 모든 어머니들, 그 가족들은요, 이제 더 아름다운 입양을 꿈꾸시길,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이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네, 마친 거 제가 마무리 발언, 클로징은 제가 할 거고요. 사무국장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모든 그 이슈 안에서 미혼모에 대한 편견이 일단 먼저 사라지길 바랍니다. 미혼모는 무조건 아이를 키울 수 없다. 미혼모는 아이를 버린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분위기가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를 키울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이 인식을 변화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 10년, 15년 후에 사회에 변화가 생긴다면 입양을 보내서 출생 등록을 하고 입양을 보낸 부모님도 그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 내 아이를 다시 돌아온 내 아이를 받아들이는 게 또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신혜수 변호사님. 네, 서구의 경우는 우리나라하고 달라서 입양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렇지만 그들 나라도 비밀 입양에서 시작을 해서요. 공개 입양, 개방 입양 이렇게 거쳐서 나갔지요. 근데 현재 입양특례법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는 비밀 입양이 아직 있는데 개방 입양으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현실과 너무 먼 법이 제정이 됐고 그래서 현실에 맞춰서 법을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혼모들의 처지를 생각해서도 현행의 법은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더라도 현실은 개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네, 이한번 변호사님 열띤 토론해 주셨는데요.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아까 독일에 베이비박스가 600개 이상 있다고 하는데 독일 등 유럽 선진국들은 출생 자동 등록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공무원이 가서 출생하면 바로 등록을 합니다. 아름다운 입양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아름다운 선의의 입양이 되기 위해서는 입양을 보내는 부모도 충분히 숙고를 해야 되고 입양을 하는 부모님들도 충분히 숙고를 하고 절차에 따라서 입양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쌍방송 여성토론 위드 오늘 입양특례법 재개정 논란에 대해서 토론해봤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 생각을 정리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